한국지역개발업계 2021년 충계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세션의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연구재단 이광입니다. 오늘 특별 세션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주제는 ODA와 개도국의 지역발전입니다. 특별히 한국연구재단 개도국 협력팀이 소관하고 있는 글로벌 협력 기반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이 특별 세션을 구성했습니다. 본 세션의 주제 발표에 참여하는 5개의 사업단 및 발제자분들은 과학기술과 교육 부분의 ODA 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지역 발전에 기여한 프로그램의 활동과 내용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도국과 지속적인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 방향들을 발제를 통해 토론할 것입니다. 먼저 세 개 주제 발표는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녹색기술센터 김관영 센터장은 인도네시아에 수행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사업화 성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주대 신기함 교수는 에티오피아 농촌지역에 보급한 작물 재배기술의 성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울대학교 안성훈 교수는 네팔과 탄자니아에 적용한 신재생 에너지의 성과를 발표합니다. 이 세 개 주제의 공통점은 개도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도국의 대학과 연구기관 간 과학기술 협력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에 발표하게 되는 두 개의 주제는 교육 분야 ODA 사업입니다. 먼저 전북대 방극수 교수는 미얀마 농촌지역의 지역발전 성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진주교대 홍영기 교수는 네팔 카트만두 대학의 교사 양성 과정의 개선과 기초교육 교육 역량 강화에 관한 성과를 발표합니다. 아무쪼록 5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원님들에게 공유하는 개도국 지역발전 성과와 지속적인 협력 방향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개해드린 5개 주제 발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글로벌 문제 해결 거점에 시일하고 있는 김관영 센터장입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 충계학술대회에서 저희 센터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통한 현장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EFB와 포미를 활용한 각각의 에너지와 바이오 가스화에 대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소위 에너지 미스 정책을 2018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후에 2014년부터 25년까지 각각의 신재생 에너지를 12%에서 23%까지 확보하겠다. 반면에 기존의 화석연료를 줄이겠다고 하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위생 문제 해결, 전력 수급률 향상이라고 하는 소위 세부 목표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인도네시아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보는데요. 이제 쓰레기 문제점입니다. 이제 저희 센터는 글로벌 문제 해결 거점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저희 센터와 컨트리뷰션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 중에 두 가지 큰 폐기물 중에 두 가지 농업 폐기물과 도시고용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는 도시고용 폐기물이다. 생활 폐기물, 각종 유기성 폐기물, 쓰레기, 각종 폐기물을 통합해서 배출하고 있고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뭐 해양 쓰레기의 원인으로 플라스틱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생활 쓰레기에 대한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농업 폐기물이 갖고 있는 소위 바이오매스가 갖고 있는 폐자원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하죠. 이와 같은 두 가지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센터가 좀 지원하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도네시아도 소위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선진화 정책을 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위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점은 낮은 기술 전문성과 기술 사업화에 대한 낮은 수익성,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지방 공동체가 협업을 할지에 대한 그런 접점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센터는 정책 지원, 기술 지원, 정보 공유, 역량 강화, 수요 발굴, 이와 같이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신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포지셔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바이오매스가 풍부합니다. 소위 이제 농업해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죠. 하늘의 구름과 달과 바람과 이 모든 소위 보이는 그 소위 내추럴 리소스뿐만 아니라 지하 자원, 바닷속에 있는 석유 등등이 보유량이 많은 나라이죠. 동시에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바이오매스도 너무나 풍부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팜 웨이스트보다 인도네시아 팜 웨이스트가 더 많습니다. 워낙 뭐 인구 숫자로 전 세계 4위고 또 말레이시아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팜 추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팜 추리뿐만 아니라 그 코코넛, 카사바, 라이스, 슈가케인 많은 나무들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소위 자라고 있고요. 한국에서 30년 자라는 나무가 인도네시아는 5년, 6년이면 자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접근이죠. 무분별한 바이오매스 산업 개발이 심각한 문제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 웨이스트 중에 파뮤에서 파뮤 전산물, 팜추리에서 나오는 소위 팜 부산물, 파뮤 전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그 팜 플랜테이션과 팜 공장이 있을까요? 소위 이제 팜 농장이라고 하는 팜 플랜테이션은 13 밀리언 헥타르가 있고요. 천여 개 이상의 그 팜 팩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팜 농장은 팜 플랜테이션이고요. 팜 공장은 소위 이제 CPO 밀이라고 하죠. 크루드 팜 오일 밀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많은 EFB, PKS, PKC, 쉘 등의 다양한 바이오매스 고체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EFB만 따져도 18년 기준으로 연간 3,700만 톤의 이제 EFB 폐기물이 나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처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매립을 합니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버리는데 비용이 들죠. 그리고 소각을 일부 하고 일부는 컴포스팅, 비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EFB에 대한 에너지화를 하면 궁극적으로 탄소 저감, 탄소 배출 저감,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한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확보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팜 플랜테이션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정말 어, 1300 밀리언 헥타르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리아우, 북수마트라, 깔리만탄 중앙, 깔리만탄 서부, 깔리만탄 또 남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라 북부 남부 뭐 잠비 아체 많은 그 팜 추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팜 추리가 처음에는 원래서부터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인위적으로 어, 소위 이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심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듣고 목격을 했습니다. 지방의 수마트라, 깔리만타, 술라웨시 출장을 다니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팜추리입니다. 팜추리를 통해서 나오는 소위 팜 농장 공장에서 나오는 그 소위 농업 폐기물이 구체적으로는 액체 바이오매스와 고체 바이오매스 나눠지는데요. 액체 바이오매스는 이제 포미가 대부분이고요. 고체 바이오매스는 EFB, 파이버, 쉘,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 등등의 소위 바이오매스 웨이스트로 에너지화 할 수 있느냐? 어, 에너지화 하기 전에 기존에 이것을 처리하는 데 비용, 일반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때 나타나는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이 선크 코스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가 인베스트먼트로 에너지화 하면서 동시에 소위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두 가지 그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프로치입니다. 팜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거고요. 이제 그 중에서 액체 그 폐기물에 대한 포미가 현재로서는 이제 커버드 라군을 씌워서 그 안에 이제
탄소가 이제 쭉 충만하게 쌓이면 그 포집을 통해서 바이오 가스화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탱크 다이셋을 만들어서 탱크를 통해서 소위 리액터를 통한 바이오 가스화를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폼이 폰드라고 해서 팜 공장 주변에 가면은 버려진 땅에 그 폰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진 폼이 폰드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 폼이 폰드의 그 액체 형기성 가스가 강으로 방출하는 거거든요. 이제 강으로 방출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정부의 규율에 맞는 BOD, COD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워터 프리피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랜드 어플리케이션도 하고요. 이것이 현황이고요. 이렇게 버리는 데 필요한 선크 코스트를 줄이고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이오매스 투 포미투 바이오매스 포미투 바이오캐시피케이션이고요. USAID 등등에서 스마트라 중심으로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효과, UNFCCC 등지는 얼마나 하겠다라는 각 그 팜 공장들의 접근이 있었습니다. 또 EFB는 이제 소위 이것도 대부분 일반적으로 매립을 합니다. 버려지죠. 그리고 일부는 컴포스팅도 하고 일부는 소각을 합니다만 버리는데도 비용이 일반적으로 들기 때문에 이것 또한 두 가지가 그럼 이 두 가지 가지고 공통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방정부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방정부는 지역 공동체의 가스, 소위 이제 전력 공급, 워낙 그 국가가 넓고 도서벽지가 많아서 여전히 전기 보급률의 향상이 필요하고 전기 수급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것을 버려지는 폐기물을 통해서 추진하자라는 접근입니다. 그리고 포미로 바이오 게시피케이션 하는 사업은, 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커버드 라운을 씌우거나 또는 탱크 다이스를 만들어서 리액터를 통해서 바이오 가스화 사업을 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그 EFB, 포미 두 가지 공통적으로 다 바이오 가스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두 가지가 통합된 서스테이너블한 소위 지역 공동체의 협력 아젠다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포미투 바이오 캐시피케이션을 통해서는 궁극적으로 CDM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 진출한 팜 공장을 하는 우리 대기업이 있죠. LG 상사. 깔리만탄에서 하고 있고요. 수마트라에서는 삼성물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 유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빼떼 인도네시아 회사이지만 한국인이 주축이 된 경영진이 한국인이고 의사결정은 다 한국인이 하는 코린도라는 회사는 또 파푸아 인도네시아에서 팜 공장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권유해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한 그 소위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규모의 경기에 따른 생산 비용 절감하고 또 기술 상용으로 경제 수정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공장이 있는 주변에 있는 인근 마을에 전기 공급이 충분히 현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현장을 저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베페페테라는 우리 연구기술부의 인도네시아 연구기술부의 출연연으로서의 산업부 광물자원부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모든 기술의 작은 기술, 큰 기술, 적정 기술 다 포함한 기술 평가와 응용을 하고 있는 베페페테가 페테피엠5라는 국영기업, 또 키스라고 하는 인도계 인도네시아 회사와 더불어서 리아우즈 백한바르 근처에 트란탄과 세이파가르 두 곳에 각각의 커버드 라운을 씌우고 또는 탱크 다이스를 만들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그것을 지역 공동체에 전력으로 공급하고 지역 공동체가 밤에 저녁이 되면 지역 공동체를 환하게 비칠 수 있고 그들의 식사를 위한 연료 제공, 일반 생활에서의 전력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좋은 성과입니다. 포미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EFB가 갖고 있는 그 소위 기준의 성향 그리고 EFB를 어떻게 높은 고밀도 에너지화로 만들 수 있을지 EFB 자체는 이제 폐기물이고요. 그것을 고품위 고형 연료로 만든다고 하면은 소위 펠렛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펠렛이 갖고 있는 소위 성질을 기존의 성질은 이제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보관과 이동에 있어서 소위 이제 수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소위 습하고 또는 그 오랫동안 이동을 해야 된다면 그 고품이 고용료율과 흐트러지고 깨지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을 어떻게 할까? 한국의 그 반타나라고 하는 토레팩션 기술을 적용하면 높은 수분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요. 친유성이 있고 소수성이 강화됩니다. 성질도 좀 유니폼하게 되고요. CO2 배출을 또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반탄의 기술이 갖고 있는 것을 더 에너지를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리칭이라고 하는 등등의 전처리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EFB로 펠렛을 만들고 또는 반탄화된 고품위 하이 고품위 고형 연료를 만드는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이 갖고 있는 CO2 배출 저감 효과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바이오 가스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접근을 어,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요. 토레파이드 펠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EFB 토레파이드 펠렛.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있는 그 우드 펠렛도 있고요. EFB 펠렛도 있고요. 우드 칩도 있습니다. 그거와 그 화석 연료를 비교해 보면은 수분량이 현격히 떨어지고요. 에너지 밀도도 상당히 높고요. 트랜스포테이션 비용도 저렴합니다. 이처럼 토레파이드 EFB 펠렛이 화석연료와 만큼 화석연료의 한 8, 90%의 열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저희는 이 나라의 기술 실증을 현재 하고 사업화를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 슬라이드는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람풍대학교 설치한 반타나 기술 실증 현장입니다. 기술 실증 현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블랙 펠렛을 EFB 토레파이드 펠렛은 이제 검게 나옵니다. 그래서 블랙 펠렛이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바이오매스 가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에너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석탄 연료와 함께 혼소 발전을 통해서 지역에 분산화된 가스화 발전 시설을 통해서 지역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접근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폼이와 EFB로 펠리온 에너지화를 하면 인도네시아 연간 4,600만 톤의 CPU 생산이 가능한 나라이고 또 포미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고품위를 하면 메탄 포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한국의 대기업은 LG 상사와 같은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포미를 활용한 바이오가스피케이션에 대한 다이제스트 탱크 타입을 만들어서 그 리액터를 지금 올해 구축할 계획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CER 사업이나 그 CDM 사업을 연결을 하는 것을 UNFCC에 등재하고 CER을 획득하는 접근도 하고 있고요. 연간 LPG 300만 톤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가능하다. 많은 양의 그 전기 생산, 3,600메가와트의 전기 생산도 가능하고요. 5,8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이 저희 사업의 기대 효과입니다. EFB나 포미를 통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드라이 퍼멘테이션, 에어로빅 다이제스트가 바이오가스로 나오고 바이오가스가 궁극적으로는 메탄을 포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처럼 지역 공동체의 그 어떤 그 비이클의 농기자재나 산업용 그 비이클의 트랜스포테이션 장비 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요. 가스의 파이프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웨이스트가 펠렛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고요. 펠렛을 토레파이드 하면은 더 하이 고품위, 더 에너지율이 더 높은 그런 블랙 펠렛을 만들어서 그것을 수출하거나 또는 해외 시장으로 공급하는 접근을 한다면 그 주체가 지역 공급 세계를 바라고 있고 그게 된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만들어진 펠렛을 바이오매스 가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소위 태양광 발전을 통하고 일렉트리시티를 지역 공동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인도네시아 EFB 반탄화 펠렛과 바이오매스 소위 포미투 바이오 가시피케이션 사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궁극적으로 석탄과의 바이오매스 혼소를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혼소 발전에 따른 탄소 저감 효과가 상당히 아주 지배적이고요.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 용량이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분탄 발전 용량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이고 석탄을 바이오매스화하는 걸 통해서 CO2 절감효과,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정부의 정책으로 인도네시아 바이오 믹스 정책으로 이미 그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었고요. 한국, 일본, 인도에서의 혼소에 대한 그 소위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전용 바이오매스 연료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EFB 포미뿐만 아니라 이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매스 웨이스트 이외에도 미활용된 아직 잠재적으로 묻혀 있는 바이오매스 웨이스트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현황입니다.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저희 센터가 앞으로 또 2년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실중화 사업화 그리고 현장의 그 지역 공동체의 어떤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국제기구도 들어오고 산하경관민 PPPP 기존의 PPP 사업의 마지막에 P는 이제 people을 더 넣었습니다. Public Partnership, Public Private Partnership with People입니다. people은 지역 공동체고요. 지역 공동체가 모든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접근을 저희는 센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과기정통부의 재정적 지원과 우리 연구재단의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고요. 저희는 또 저희 센터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협력, 또 개발은행과의 협력, 또 이 나라의 정부하고 협력. 저희는 센터는 더욱더 앞으로 2년 그 이상 계속 열심히 달려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고소득 작물 재배 기술 보급을 통한 에티오피아 농촌 지역 개발 시범 사업을 발표할 아주대학교 신기양입니다. 오늘 저희 세션의 주제가 ODA 사업을 통한 개도국 지역 발전 성과와 지속 가능성인데, 이러한 한국연구재단의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에티오피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먼저 사업 목표와 개요, 사업 추진 체계, 전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사업 추진 경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표와 개요입니다. 저희 사업의 최종 목표는 지속 가능한 물농업 적정 기술 보급을 통한 에티오피아 국민들의 보건 현상과 삶의 질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에티오피아의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 기술을 이용한 물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에티오피아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다음으로 에티오피아 상황에 적절한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 및 보급 체계를 구축해서 농고소득을 형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교육 훈련 모델을 개발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저희 아주대학교는 주관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여러 개의 참여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지 거점 센터입니다. 현지 거점 센터에는 센터장님 한 분과 여러 명의 TPC 단원들이 이제 있고요. 이 현지 거점 센터의 이제 주 역할은 현지에 맞는 적정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화와 현지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첫 번째 1차 년도에서는 저희는 적정 기술 거점 센터를 설립하고 현지 상황에 적합한 적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에서는 이 개발된 적정 기술의 성능을 평가했고 그걸 기반으로 소규모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년도에 이제 본 시범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저희들은 수처리 용용 연계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여기서 자립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좀 그나마대로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년도에는 사업관리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이 사업의 전체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지 거점 센터는 아다마 과학기술대학의 에티오피아의 아다마시에 있는 아다마 과학기술대학에 설립을 했습니다. 아다마 과학기술대학은 에티오피아 최고의 과학기술 중심 대학으로서 저희와의 인연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이장규 교수님이 총장으로 재임하셔서 저희 한국과 인연이 깊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 2월에 아다마 대학 내에 건물에 저희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 기분들을 모시고 센터를 저희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 물 농업 실험실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한 연구는 에티오피아의 물 문제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저희가 센터가 있는 아다마 근처의 리프트밸리 지역에서는 지하수의 불소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불소는 일정한 농도 이하에서는 사람들한테 건강에 유익하지만 일정한 농도 이상의 불소를 오랫동안 접촉하게 되면 이런 치아 황색증이나 골격기형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불소는 그렇게 제거하기 어려운 그런 물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불소를 활성탄이나 아니면 역삼투 이런 걸로 이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처리 기술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 같은 이런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티오피아나 같은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이런 개껍질이나 아니면 소뼈를 탄화시켜 만든 온차, 골탄을 이용해서 지하수의 불소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에티오피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골탄을 한국에 가져와서 그것들의 성능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이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됐고, 저희들이 한 거는 이 골탄의 불소 흡착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저희 협력 기관 중에 하나인 충남대에서 주로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요것들이 연구 과정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의 골탄에 비해서 5배 정도 이상의 높은 불소 흡착 성능을 가진 골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한 거는 고소득 농업기술 보급인데요. 여러 가지 고소득 작물 중에서 저희들이 버섯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버섯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버섯이 상대적으로 재배 기술이 간단해서 보급하기가 쉽고, 또한 이 버섯은 생장 주기가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버섯 재배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의 농민들하고도 접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 나와 있는 이런 국제단체, 차이나에이드가 여러 가지 에티오피아는 여러 가지 국제단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차이나에이드가 이 버섯 보급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전에 만나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이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스스로 우리 센터 내에서 이 버섯을 재배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LED를 이용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기술을 저희 센터에서 이제 개발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버섯은 이게 그 상대적으로 유통 기간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래, 그러니까 이게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버섯을 이렇게 건조하는 기술, 그러니까 그 효과적으로 건조하는 기술들도 이제 개발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인들한테 보급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센터에서 키운 그 버섯을 이용해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아다마 대학의 그 총장님하고 부총장님을 모셔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식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게 이제 저희들 1차, 2차 이해 당사자 회의를 하는 장면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그러니까 해외에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개발된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그냥 이렇게 그분들한테 주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는 공급자 중심의 이런 그 ODA 사업은,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ODA 사업은 수요자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수요자가 어떤 거를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설계를 해서 이거를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차, 2차 이해 당사자 회의에는 단순히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나 뭐 이게 학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할 지역에 있는 농민들 직접 초청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요에 맞게 우리 기술 이 보급 사업을 설계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 시범 사업 마을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 시범 사업 마을의 이름은 쉔센 시나세라고 하는 한 4,000명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게 아다마에서 한 2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들이 이거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을의 주민들이 저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했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원인은 이제 마을이 옛날에 이 아다마 과기대에서 사업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한 2014년에 이 에티오피아의 현지 NGO인 오소에서 이 지하수 불소 제거 장치를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거죠.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쉬운 토대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걸 한번 해봤으니까 저희들은 그걸 개량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한 이제 이게 고도가 아다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버섯 생산에 훨씬 좋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마을에 설치되어 있던 불소 제거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2014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티오피아 NGO 단체에 설치가 됐지만 운영비 이런 것들이 이제 범당을 못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했던 거는 수처리 시설을 정밀 조사하고 그것을 재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공급량을 2배로 늘리고, 가장 중요한 시설인 이 불소 제거 시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저희들이 개량된 본차 그걸 집어넣고, 또한 불소 제거 효율이 훨씬 좋은 그런 물질들로 이제 집어넣어 준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얘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수처리 장치 옆에 우리가 버섯 재배지를 구축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버섯 재배실 2동과 부대 시설들을 여기에 접촉을 했습니다. 초기에 좀 이렇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사업이 좀 지연됐지만, 지금은 이걸 다 지어서 지금 버섯을 재배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버섯을 지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재료, 그걸로 벽돌로 좀 이렇게 환기나 이런 온도 같은 걸 조정해서 이렇게 이 벽돌을 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런 버섯 재배통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이 시범사업 마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수처리하고 영농을 연계한 그 비즈니스 체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지하수 불소 제거 정수 처리 장치를 이용해서 이 버섯 재배를 위한 깨끗한 물을 이 버섯 재배에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버섯을 재배해서 그걸 판매한 수익으로 이 수처리 장치를 운영하는 데 쓰는 이런 순환형, 그 지속 가능한 그런 체계를 저희들이 이제 설립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아다마 과기대에 있는 센터는 아다마 과기대의 산업협력단의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금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센터를 어떤 연구기관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제 버섯을 재배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버섯 재배 매뉴얼을 제작을 했고요. 동시에 버섯을 건조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에티오피아 내 버섯 재배하는 그런 농민들한테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로열티로 이 센터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농림부와 협력해서 버섯 생산자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고요. 이런 버섯 농민 협동조합한테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들을 지금 보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희 이런 사업들이 이 시범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이 에티오피아 다른 지역이나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국제 협력 단체하고 공동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거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안성훈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네팔과 탄자니아의 지역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정 기술을 사용한 지역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적정 기술은 영어로는 appropriate technology라고 하고,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취약 지역에 소규모 또 현재 노동력을 사용하고 저비용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여러 가지 물, 에너지, 위생 등 기술이 되겠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적정 기술 중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이 BOP, 바텀 오브 피라밋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것이 지역 개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정 기술은 많이 접해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라이프 스트로라고 하는 휴대용 정수기를 가지고 물을 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뒤에 학생들이 보이고요. 학생들이 탄자니아의 예인데 밖에서 이 트램버런이라는 그 놀이기구를 타고 놀고 있으면 위에서 이제 고무판 위에서 점프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그 압력이 공기를 압축시켜서 지금 이 학교 건물 안에 있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현재 환자를 치과 치료를 하는 그 스핀들을 돌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전기가 나오지 않는데 치료를 한다든지 공기의 압축을 하지 못하는데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치, 또 물을 안전하게 마셔서 이런 질환들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예로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기계공학부, 옛날 기계항공공학부에서 이제 네팔에 약 10년 전부터 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이 되었고, 저희 박사과정 중에 네팔에서 온 비나약 반달이라는 학생이 네팔 출신인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목표는 기계공학이 꼭 아니더라도 풍력,
그다음에 소수력, 태양광 등의 전기 에너지를 자연으로부터 얻어서 이것을 현지에 전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저장해주는 배터리에 저장하고 집집마다 밤에 쓸 수 있는 어떤 조명과 휴대폰, 그다음에 뭐 간단한 가전제품을 충전하자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렇게 등반 연습도 하고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2011년도 여름에 네팔에 갔습니다. 네팔의 지역은 지금 이 세계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인도 바로 북부, 중국 바로 남쪽 그 사이에 있고 위도가 한 27도 정도 되는 지역에 갔기 때문에 아열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간 마을의 위치고요. 랑탕 국립공원의 라마 호텔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약 고도 2,500m 정도 되는 마을에 저희가 작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줬는데 이것이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2kW 정도 되는 크지 않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이제 LED를 붙이고 배터리를 가지고 낮에 생성된 전기를 밤에 뽑아서 쓸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그 랑탕 국립공원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이 전기를 쓰는 것도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을 차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약 하루 정도 12시간을 이제 걸어서 도보로 그 2,500m 고도가 되는 라마 호텔 지역에 가서 설치를 한 내용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제 7, 8개의 이 호텔 가구들이 있고 저희가 설치한 태양광 패널이 뒤에 보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공사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전기가 없고 또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구들이나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다 사람의 힘으로 일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는 학생들이 이제 배운 대로 전기 공사를 신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나르는 것도 이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아주 무거운 배터리를 2개를 지금 이렇게 머리에 띠로 지고 가는데 이렇게 12시간을 걸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차가 가지 않는 길에 개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지역의 특징으로 뭐 몬순 시즌이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비 오는 가운데 이제 토목 공사 간단히 해야 되고 여기저기서 오른쪽 아래 사진 같이 이제 거머리들이 나타나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저희가 공사 기간을 이틀로 잡았습니다. 이동 기간을 빼고 이틀 동안 해서 둘째 날 저녁 때 이제 배터리와 함께 모든 배선이 완성이 되었고 학생들이 이제 이런 설계한 대로 이 시설이 완성됐다는 걸 보고 이제 기뻐하는 그런 처음 전기가 나온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재밌는 지역 개발의 내용은 이 지역이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간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약 2달 후에 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호텔업을 하는 주민들이 관광객들한테 전기를 파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컨센트에 휴대폰이나 뭐 카메라를 충전하고 하루에 1시간에 약 3,000원을 받아서 마을의 수입이 증가하고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또 전기가 나오는 호텔이 되어서 호텔 반값을 올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상당히 많은 그 개발도상국에 특히 이제 OD의 공적 개발 원조로 제공이 되었는데 많은 경우 실패를 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보통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데 여기서는 관광객들이 자기가 관광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비용을 이 지역에 제공을 할 수 있는 전기를 사서 서로 이 시스템이 서스테너블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지역 개발의 작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13년에 간 마을의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한 절반 정도의 마을의 사진인데 이게 약 그 고도는 좀 낮고 900에서 1,500m 정도 되는 네팔 산간 마을에
12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이 한 3배, 4배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이 사진과 이제 이 사진을 찍은 뒤쪽의 마을까지 여기에 전기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개발인데 이 정도의 전기를 충분히 준다면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약 300억 정도의 돈이 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마을을 학교에서 또 정부의 과기정통부의 어떤 ODA 예산을 아주 작게 가지고 작다고 하면 이제 1억, 2억 정도의 돈으로 저 면적을 전력화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12년, 13년 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이 네팔에는 여러 뭐 환경적인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산이 높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산이 높다는 것은 아열대 지역에 물이 항상 제공이 되는 그런 환경이고 비가 1년 내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낙차가 커서 소수력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력이라면 스몰 하이드로 파워 플랜트로 약 뭐 여기서는 한 100m 정도의 낙차를 내면 30cm 정도 되는 이 금속의 펠튼 터빈을 돌려서 여기서 전기를 얻으면 약 1000명 이상의 마을 사람들한테 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저희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물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요. 뭐 이건 이제 겨울에 간 건데 겨울에도 물이 저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 정도 수량으로 1년 내내 여름에는 이제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이 저장을 일단 수원지에서 보이는 물탱크죠. 여기다가 하고 약 600~700m를 이제 PVC 파이프로 이동을 해서 낙차가 생기는 그런 지역에다 놓고 거기에서 약 100m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잠깐 지나갔는데 왼쪽에 이 보이는 이 발전소 취수지라고 하는 아주 작은 목욕탕 같은 것인데 아까 보여드린 거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100m가 떨어지는 곳이고 그 떨어지는 곳에 밑에 왼쪽 아래가 이제 발전소를 짓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특징은 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직접 한 3개월 동안에 돈을 받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전봇대도 직접 산에 가서 충분한 길이의 나무를 잘라서 이 전봇대를 이제 수십 개를 곳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하는 것도 마을 사람들이 다 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게 20kW급 소수력 발전소 상당히 작은 규모긴 한데 20kW로 사용하는 인원이 1000여 명이 이 전기를 쓰고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2000명까지도 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면적이 여의도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220V로 전송을 할 수가 없어서 11,000V로 중요한 이제 이 지역까지 서로 전기를 나누고 거기서 또 220V로 낮추는 그런 전기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게 20kW급의 최초의 고산 지역에서 사용한 태양광과 또 소수력과 풍력 발전의 예가 되어서 이런 지금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소수력 발전소 안에 터빈이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는 풍력 발전기 세우는 건데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도면이고 여기 전력망이 있어서 173가구가 전기를 쓰고 있고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서는 저희의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중요한데 백신은 그 전부터 이런 영아 사망률하고 직접 관련이 될 거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한 20%만 떨어지더라도 선진국 대비 영아 사망률은 10배 이상, 20배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그림이고요. 근데 문제는 백신이 대부분의 백신들은 2도에서 8도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열대지방이나 아열대지방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 중에는 태양광 발전소에 백신 냉장고를 설치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네팔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오토바이에서 싣고 갈 수 있는 백신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그 전기, 보통은 쓰지 않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오토바이 전기를 가지고 백신을 냉장해서 이런 산악 지역에서도 백신을 전달하고 접종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고 이것을 네팔과 탄자니아 등 몇 개 나라에서 저희가
설치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것이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가 서울대 바로 옆에 있어서 실제 같이 IBI 연구원이 가서 저희가 백시네이션을 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는 많은 경우에는 이런 난방이나 또 나무를 떼는 경우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고구려 발해 때 쓰던 이런 쪽구들의 모습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네팔에 설치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굴뚝이죠. 굴뚝을 보면 이제 새까만 연기가 나갔다는 것은 이것을 굴뚝을 설치하지 않았으면은 안에서 밥하는 또는 생활하는 사람들의 폐로 들어가는 그런 가스, 그 매연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이 잘 되고 난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네팔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같이 온도를 설치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탄자니아 사례가 되겠고요. 탄자니아는 적도고 뒤에 킬리만자로 산이 보이는데 여기는 그다지 이 높은 어떤 계곡을 만들어서 계곡에서 소수적 발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태양광이 아주 적합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문제 해결 거점 센터 사업으로 저희가 탄자니아의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세 개의 마을에서 지금 발전소를 쓰고 있고 그 특징으로서는 스마트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을 사용해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아주 저가형 칩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현지에서 이 전기를 쓰고 관리하고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작년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현지의 전기로 현지인들이 마스크를 자체 제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되고 있는 건데 이 발전을 어디다 쓸까 해서 이제 농업 용수와 식수로 쓰기 위한 펌핑, 물을 길어 오르기 위한 발전에 태양광을 쓰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가 이제 설치가 되어서 이 물탱크를 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요금을 내고 농업 용수나 식수로 쓰게 하자라는 게 태양광을 사용한 에너지가 되겠고요. 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추정액은 이 전기가 나오고 나서 상당히 일하는 시간도 늘었고 소득도 증대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전기로 시작해서 왼쪽 위에 부분에 전기가 있으면 조명도 할 수 있고 물도 기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건강과 또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서 그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더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진 지역 개발을 하자라는 게 저희의 주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 지원 사업인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의 전북대학교 사업단을 맡고 있는 방극수 교수입니다. ODA 사업을 통해서 미얀마 농촌지역 발전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은 미얀마 다곤대학교를 협력대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소개와 미얀마 정책의 흐름, 저희 과제의 개요, 도출 방향, 그 다음에 농업의 특징, 저희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의 최종 목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얀마 국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얀마는 인도 차이나 반도 서북부에 위치한 국가로서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버마족 외에 약 한 135종족이 살고 있으며 7개의 스테이트와 7개의 디비전, 6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얀마는 농업이 그 주산업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국가 협력 사업을 보면은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과 일본 아세안 경제산업협력회의가 있으며 최근 그 중국에서 대학과 협력 사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2014년 6월 5일 한국 미얀마 투자 보장 협정이 이루어져 있고요. 대우 인터내셔널이나 포스코, 신성통상, 농오바이오, 대상 미얀마 등이 현지에서 가스, 봉제, 호텔업이나 종묘, 유통업에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곤대학교는 양곤의 동북부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14개 학과에 약 5만여 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식물학과는 1993년도에 설립되었고 교수 2명과 렉처 62명이 교원으로 있습니다. 학생 입학 정원은 300명이나 전체 식물학과 학생 수는 약 2천여 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4년제 학부 과정과 호너스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강의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용식물 자원의 발굴이나 육종, 산업화에 응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미얀마 산업 구조상 학부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직종이 많지 않아서 졸업 후에 전공과 관련되지 않은 취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대학교는 2013년도부터 다곤대학교와 MOU 체결 이후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4월부터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타이틀은 미얀마 유용식물 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교육, 연구 역량 강화 및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미얀마의 국가 종합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이 국가 종합 개발 계획에 보면 과학기술부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 계획에 보면 1차 산업 지원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 개발과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자 양성, 식물 유전자원 보존과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농축어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니즈 분석한 결과 교육 환경 여건 조성 및 교수 연구 역량 강화 사업과 유용 유전 자원을 활용한 창조 산업 육성, 산학 연구 모델 개발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함을 판단하였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곤대학교의 경우에는 미얀마 최대 규모의 대학으로서의 경제 중심지 양곤 근교에 위치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육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였습니다. 특히 식물 유전 자원 보존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충분하였으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보다는 관련 사업을 해외 원조나 해외 기관에 의존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두드러진 게 나타났습니다. 니즈 분석을 통한 과제 분석과 목표 분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만 식물 유전자원 보존과 활용을 통한 소득 증대 사업은 전반적으로 협력관계를 통한 지원이나 전문 인력 양성, 연구기관 설치, 농가 기술 양성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편하였고 역량 강화 인식 증가를 하였으며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 설치는 연구 및 실습 활동 구성을 추진하고 특히 연구 인프라 증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가 기술 양상으로서 식물 유전자원 기술 습득과 식물 유전자원 보존과 활용의 인식을 강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물 유전자원 보존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서 심각한 환경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가 발생하였는데 이 해결책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시설을 확보해야 됨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 내의 식물 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연구 활성화, 미얀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표는 미얀마 다곤대학교 식물 유전 자원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보에 있고 추진 전략으로서는 주인의식 강화와 현장 중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다곤대학교 식물학과의 교수 학생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관련 학과인 동물학과, 화학과 등 교수와 연구자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지역 농가와 생산자, 협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제 도출과 수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황 분석과 니즈 조사, 다음 문제 분석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유용식물 자원 보존 및 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보급 활동에서는 기술 지도와 산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지도로서는 기술 교육과 실습 및 체험, 기술 상담소를 운영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화 지원으로서는 생산자 협회를 구성하고 유통, 마케팅,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과제 도출과 수행 방향에서 저희들은 유용식물 자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 1차년도에 다곤대학교에서 4만 불을 대응 투자하여 유용식물 자원센터를 설립하였으며 3차년도까지 유용식물 자원센터에서는 유용식물 자원 증식과 산업화 타당성 분석 및 지원을 추진하고 세미나나 워크숍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4차년도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서 농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유용식물 자원센터에서 유용식물 자원 증식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용식물 자원에 대한 보존, 활용 및 지역사회 보급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술 지도와 실습 및 체험, 실험 실습장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차년도에 2020년도에 미얀마 정부로부터 다곤대학교 유효 부지 22에이커를 제공받아서 실증 실습장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얀마 농업 분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는 농업을 가장 전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미얀마는 다양한 기후와 토양 분포로 인해서 여러 품종들의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전체 이용 가능 면적의 약 한 18% 정도만 경작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얀마의 농산업의 중심 산업으로 가능성이 매우 풍부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미얀마 정부 정책이 농업이나 농업 관련 분야 투자 유치에 의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향후 곡물 파동을 대비한 식량기지로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아서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얀마 관련 산업 투자는 ODA 사업 중심으로는 한국연구재단과 코이카 농촌진흥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은 선진 미얀마와 농우바이오, 대상 미얀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선진 미얀마는 중소가축의 사양관리와 사료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농우바이오는 종묘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토의 전체 지역을 작물 재배 지역을 분석해 보면 일본해 같은 경우는 저지대 벼농사, 즉 식량작물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는 에와디, 미얀마의 가장 곡창지대는 에와디 디비전이 있고요. 양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5번해 같은 경우는 샨스테이트 지역인데 이 5번에서는 고원지대로 호남농업, 즉 채소류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5번 지역의 샨스테이트는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가을 날씨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원지대로서 풍부한 약용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멸종위기식물의 산업화와 경제작물의 소득창출 산업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결정할 때까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본 사업에 대한 국내 및 현지 컨설팅과 니즈 분석을 통한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특히 협력대학의 참여 가능성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식물학과 워킹그룹을 구성, 회의를 통해서 얻어졌으며, 특히 미얀마의 국가정책과의 적절성이 있는지 국가계획발전계획을 참고하였고 세미나를 통해서 인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 세미나를 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성공 전략으로서는 한국식 개발이 아닌 미얀마의 천연 자원을 이용한 미얀마식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며 소득과 직결된 분야를 개발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사업과 장기적인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참여자 양성을 위해서 다곤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산학 협력을 기반하고 있으며 개발 분야의 시작과 끝을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묘나 재배, 유통 계획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립 가능성에 집중을 합니다. ODA 사업의 종료 후에 지속 가능한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참여자의 의견을 경청해서 행정보다는 현장 파악을 중시하고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떠진 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그 국내 컨설팅과 현지 컨설팅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지만은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수차례의 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떠진 난에 대한 복원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떠진 난은 황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식물로서 이같이 미얀마의 그 여성분들이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석할 때 이렇게 머리에 꽂는 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꽃들은 이 식물 꽃 하나에서 이와 같은 벌브가 달리기 때문에 이 꽃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 벌브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종 위기 품종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와 같은 떠진 난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유용식물자원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통해서 대량 생산에 시도를 하였고 현재 성공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단기적 사업 중에 경제작물 고추입니다. 저희들이 그 고추를 미얀마 지역사회 개발 품종으로 선정한 이유는 단기적인 사업이 되고 미얀마의 그 지역사회민들이 투자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 사진은 샨스테이트에서 재배하고 있는 한국 교민의 고추 재배 방법인데 이와 같이 비닐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닐 멀칭은 물론 한국식 농법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이 비닐이 생산되지도 않고 또 이 비닐을 구매해서 고추를 재배할 만한 지역민들의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현지화 기술을 개발하였는데 미얀마는 볏짚이 풍부하고 옥수수나 잡초 등이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피복제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민들한테 많이 호응을 얻었고 그 결과로 이와 같이 지역민들이 투자하여 건조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건조시설은 생산된 고추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전기 사정이 불량한 미얀마의 경우를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환풍시설에서 건조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와 같은 재배 기술이나 재배 방법, 이와 같이 고품질의 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단점, 즉 고추의 육류의 기술은 저희 사업단에서 미얀마에서 나오는 천연 자원인 코코피트나 코코넛 파이버 등을 이용해서 상토를 개발하였고 이 상토에서 고추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농업 분야 ODA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그 ODA 사업에 보면은 한국의 어떤 농업 기술이 그대로 현지에 가서 적용이 되고 현지에서 그 선진 기술이 현지화되지 못하고 ODA 사업 기간에만 사용되고 이후에는 소멸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선진 기술의 현지화를 주장을 하고 특히 현지화된 기술이 지역사회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재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환금성에 대한 의식 변화와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대상 작물에 대한 품종, 재배관리, 수확, 유통의 선진기술 교육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의 한계성과 종료 시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 제고를 통한 ODA 사업 이후에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추진하게 하는 것도 성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보다도 지역사회에 우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2005년도 제가 쿠이카 전문가로 미얀마에 파견되어 있을 때 퇴비를 살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시감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퇴비 살포를 주문하였는데 이때는 이렇게 인부가 감자 파종 지역에다가 그 퇴비를 살포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중에서 고추 재배를 위한 퇴비 살포를 주문하였을 때 현지 그 지역 주민들이 이와 같이 덤프트럭에 퇴비를 살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2005년도에 감자밭에 그 노터리 작업을 이와 같이 논러 위에 사람이 타서 굵은 흙을 부수는 그와 같은 농법이었다면 2019년도에 고추밭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트랙터가 이와 같이 노터리 작업은 즉 미얀마는 이와 같은 그 인프라에서 이런 그 농업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 기계화는 되었지만은 이에 필요로 하는 품종이나 선진 재배 관리, 수확, 유통의 분야는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유용식물자원센터와 지역협의체, 전북대학교와 다곤대학, 특히 이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체를 육성하여서 미얀마 식물 유전 자원을 활용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최종적 그 목표는 교류 증진입니다. 저희 전북대학교와 다곤대학이 대학 교육 역량 강화와 유용 자원 활용 구축, 지역사회 협력 구축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통한 대학 간 국가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사업화 달성을 위해서 다곤대학교 교육 연구 역량 강화 사업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유용식물자원센터의 활용과 지역농가 생산자 협의체 결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발 목표의 명확화와 사업 현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북대학교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을 기반으로 하는 ODA 사업을 통한 미얀마 농촌지역 발전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은 전북대학교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의 사무실과 미얀마에 설치되어 있는 유용식물자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단과 유용식물자원센터에는 전북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미얀마 현지인이 취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여러분들께서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ODA 사업이나 혹시 유용식물 자원의 연구를 목적으로 할 경우 방문해 주시면 우리 그 유용식물 자원센터에 취입으로 있는 탕통리안 박사가 한국어와 영어에 매우 능통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팔 카트만두 대학교 교사 양성 과정 개선을 통한 수원국 기초교육 교직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는 홍영기입니다. 다시금 반갑습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의 순서에 의해서 제가 발표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은 연구재단의 국제협력 선도대학 루픽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별 추진 계획, 추진 현황, 그리고 지금 언택트 시대에 UBL 클라우드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 이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에서 기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간대학 저희 진주교육대학교는
1923년에 설립된 초등교원 양성대학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전인교원이 69명, 비전인교원이 94명, 학부생 13개 심화과정 전공에 1356명, 특수대학원, 교육대학원입니다. 26개 전공에 354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네팔의 협력대학인 카트만두 대학교는 1991년에 설립된 종합대학으로서 2019년도 기준으로 교수 340명, 학부생 총원 9,971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목표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최종 목표는 네팔의 초등 기초교육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초등이랑 기초교육을 같이 병기한 이유는 네팔에서는 초등교육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기초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육에 해당되는 연령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그 시스템을 통과해서 기초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목표를 위해서 크게 두 개의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교사 기초교육 역량 강화, 그러니까 교사가 되기 전에 카트만두 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또 하나는 현직 교사 기초교육 역량 강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꼭지를 두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직 교사 기초교육을 굳이 또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팔 현지는 정식 교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의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사가 된 사람들, 현직 교사들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시골로 가면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카트만두 시내 안에는 한 60%에서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냥 교직 관련 업종에 12년 이상 있는 자 해갖고선 동네에서 마을에서 그냥 추천해갖고 들어온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교사와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직 교사를 동시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갖고선 카트만두 대학에 초등 기초교육 전공을 신설하고요. 그 신설은 학부랑 연계 전공을 하는 것과 교육대학원의 1년 과정의 PGD 과정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PGD는 포스트 그레이지에이트 디플로마라 그래갖고서는요. 카트만두 대학은 특성상 학부만 나와서 교사 자격증을 교사 임용 시험을 볼 수 있지 않고요. 이 대학만 네팔에서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PGD 과정은 1년짜리 과정이라서 그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초등교사 임용 자격이 있고요. 2년을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중등학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초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1년짜리 과정으로 해갖고선 저희가 세우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본 사업과 자율 사업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PDG 및 연계 전공 과정 설치와 운영, 그 다음에 교수 역량 강화, 그러니까 이 연계 전공이랑 PGD 과정을 운영하는 교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교사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초등교육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본사업, 필수사업으로 4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사업으로 3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교사 연수 지원, 초등학교 교육봉사 활동 지원, 그다음에 지역 초등교육 커뮤니티 운영 지원 해갖고선 총 7개의 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사업별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사업인 본사업의 첫 번째 학과 전공 개설 및 운영 지원은 말씀드린 대로 학부 연계 전공 과정 개설과 교육대학원의 PGD 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신입생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번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카트만두 대학 연구진과 초등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나 교재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비교사 역량 강화는 학부 학생 대상으로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 운영과 교구제 활용 방안에 관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업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이제 지원해주는 저희가 초등교육지원센터, 기초교육실이라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설립하고 운영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초등교육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ICT 환경을 활용한 초등 수학 및 과학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 평등권 확보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3개의 실로 이루어져서 직접적으로 ICT 환경 아래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율사업인 지역사회 사업으로는요, 지역교사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시골 지역입니다. 카트만두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지역에 현직교사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직접 가서 이제 그 집합교육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학부 학생들과 카트만두 대학교 대학생이 같이 시골에 있는 학교에 교육봉사를 가는 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가서 이제 학생들이 면대면으로 봉사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상황상 왕래를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동영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골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초등교육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MOU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가 한 6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그쪽에 자발적으로 교사들이 자체 연수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또 그쪽에서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문도 하고 그런 이제 지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본사업 4개, 그 다음에 자율사업 3개를 통해서 저희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추진 현황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학과 전공, 그러니까 초등 수학 및 과학 교육, 전공 개설 및 운영 지원에 있어갖고 저희들이 학부 연계 전공은 내년도 1월에 이제 그 설치 예정으로 있고요. 올해에는 8월에는 PGD 과정을 갖다가 저희들이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그 확신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PGD랑 연계 전공에는 각 9과목이 있고요. 수학 9, 과학 9개 과목이 있고 학기당 4개에서 5개의 강좌 개설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그 홍보 활동도 하고 이제 그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계속 활동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제 그 국내로 초청을 해서 집합 교육을 했지만은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워서 정기적으로 그쪽에 있는 연구진, 네팔 카트만두 대학의 연구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PGD 과정이나 연계 전공 수업을 위해서 교재 집필 등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수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는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서 GKS, 그래서 정부 초청 장학생 박사과정에 저희 대학은 이제 박사과정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경상대학교의 위탁교육을 저희들이 이번 8월 달부터 이제 위탁교육을 이제 실시하게 됐고요. 또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또 경남 도교육청에 경남 수학문화관과 MOU 체결을 해서 수학과 과학 관련 교육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서는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과 협력해서 네팔 연구진의 역량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한 1년에 한 달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양성평등 교육을, 위탁교육을 이제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이제 좀 완화가 되면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초청을 해갖고선 양성평등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예비고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카트만두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2020년 1월에는 이제 면대면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갖고선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연계 전공뿐만 아니라 교육대학원의 PGD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교육지원센터가 완공이 돼서 그 안에서 이제 ICT 환경에서 수업 지도 능력 함양을 위해서 이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요, 초등교육지원센터 운영은 다 이제 연계된 프로그램이 이 안에서 이제 실시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수학이나 과학 또는 실험 교구, 수업 교구 등을 갖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이 안에서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또는 이제 수업 방법을 활용한 수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자꾸 핑계를 대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제 집합교육이 이제 카트만두 대학이 지금 학교를 문을 닫은 상태래 갖고 지금은 지금 운영을 갖다가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화가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사실은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각종 연수나 수업 자료들은 저희가 UBL 클라우드라는 곳에 플랫폼을 마련을 해갖고 학생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수시로 접속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 이력, 그러니까 수강하실 때의 이력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각종 이제 관련 단체와 MOU를 통해서 개발한 자료들도 서로 공유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면대면 교육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ULMS를 이 플랫폼에다가 입혀갖고선 학생들의 수업 이력이나 학습 진전이나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팔이라는 나라는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사실은 시골 지역의 이동이 워낙 불편해 갖고선 이 ICT 환경, 온라인 교육이 병행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었고 앞으로도 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현직 교사 연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자기네들이끼리 모여갖고선 자체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기관들이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나 수학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남에 있는 초등 세계시민교육연구회 여러 분들이 다들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 갖고선 지역 현직 교사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네팔에 그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지금 이제 협약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의 프로그램이 네팔 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으로 정식적으로 이제 그 채택이 돼서 그게 이제 선생님들 승진이나 뭐 여러 가지 교육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활동 중에 교육봉사 활동 지원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직접 가서 저희들이 수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온라인 교육봉사라 그래갖고 학생들이 수학이랑 과학 단원을 동영상, 수업 동영상을 찍어서 그쪽 학교랑 교사 연수하는데 선생님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육봉사 활동, 온라인 교육봉사 활동은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지금 2차로 해갖고선 10명의 학생과 5명의 현직 교사가 우리가 영어로 지금 이제 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자막은 네팔어 자막을 넣어갖고선 그 UBL 클라우드에다 탑재해갖고선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팔의 교육연수원에서 정식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영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영어로 일단 하고 네팔어 자막을 넣어갖고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교사들이 모여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스템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UBL 클라우드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UBL 클라우드의 화면 모습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 작동하는 거를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너무 많이 걸리고요. 저희가 UBL 프로젝트라는 그 교실이죠. 그 뭐 가상의 학교 안에 온라인 ICT 관련된 그 뭐 연수나 이런 것들이 각 챕터별로 시간별로 쭉 다 지금 다 탑재를 해놔갖고 선생님들이 등록을 하고선 수강을 하면 그 선생님들이 수강을 몇 퍼센트 했고 거기에서 퀴즈를 몇 프로 풀고 점수는 얼마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다 기록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첫 화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에 들어가서 한 코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수학이랑 과학 4학년이랑 수학 3학년의 자료실 방인데요. 자료실 방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 그 다음에 그 단원의 개요 각 차시별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와 더불어서 다음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가 전체가 지금 다 완성은 되어 있지 않는데 총 지금 수학의 3단원, 과학의 3단원이 지금 이제 탑재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영어나 한국어로 하고 밑에 이제 네팔어 자막을 넣어갖고선 이렇게 동영상을 활용해 갖고선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로사항은 지금 뭐 이제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곤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 사업도 마찬가지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의 현지 상황 자체가 일단 왕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행정기관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저희 이제 교육대학원의 PGD 과정이나 학부 연계 전공 운영을 조금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빨리 끝나고 나면 그 나라에서도 워낙 수요와 이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의 영향으로 네팔 국경이 폐쇄돼 갖고 초등교육 지원센터나 아니면 교사들한테 보내야 되는 수업 교구의 이동이 지금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으로 저희가 구해갖고선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여건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제가 막 너무 급한 마음에 빨리 이렇게 촬영을 해서 두서없는 발표가 되지 않았나 굉장히 마음이 쓰입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시금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아주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발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응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금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요.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